하려면은 이제 캡시드를 벗어야 돼요. 유전자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어디서 복제를 하고 어디서 증식하는지에 따라서 그 위치가 결정이 되죠. 그 위치까지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핵에서 증식하는 애인데 사이토플라즘에서 들어오자마자 유전자 확 내놔 버리면은 그 유전자가 핵으로 못 들어가요. 다 박살이 나죠. 세포의 보호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다 만들어지면은 조립을 하게 되고, 조립한 후에는 세포 바깥으로 탈출을 해야 돼요.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탈출이죠. 세포를 죽이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포는 살려두고 우리만 도망갈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다 생활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생활사는 크게 7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부착 단계, 수용체에 결합하는 단계예요. 침투 들어가는 거, 부착 이 부분이죠. 침투, 페네트레이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탈피, 언코팅이라고 표현했는데 껍데기 벗는 거예요. 캡시드.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 유전자를 껍데기를 벗으면서 사이토플라즘이나 아니면 핵으로 노출을 시키죠. 그러면 유전자가 노출된 상태에서 유전자 복제를 할 수 있고요. 복제를 해야 자기 카피를 만드는 거니까. 일반적인 생명체들은 박테리아도 그렇고 복제를 한 다음에 나누죠. 셀들도 복제를 한 다음에 2배 수체를 만든 다음에 나눠요. 근데 바이러스들은 복제를 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복제를 한 다음에 조립을 하게 되죠. DNA 유전자를 복제를 하고 또는 복제 많이 한 상태에서 유전자를 기반으로 단백질들을 많이 만듭니다. 뭐 구조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비구조 단백질. 근데 대부분은 구조 단백질이에요. 초기에 만드는 단백질은 비구조 단백질. 그리고 그 비구조 단백질을 이용해서 스스로 이제 복제의 프로세스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링. 다시 바이러스 파티클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릴리즈. 떠나게 되죠. 근데 떠날 때 바로 떠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세포의 수용체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돼요. 요거를 이제 절단을 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요 과정, 릴리즈 되는 것과 떠나는 것, 요 떠나는 과정을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숙의 개념은 바이러스 파티클이 다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내보내지느냐, 그 내보내진 후에 감염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이 성숙의 개념입니다. 감염성을 갖게 되면은 재감염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성숙했다, 매추레이션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계를 하나하나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이제 엔트리에 포함되는 단계입니다. 바이러스의 세포 친화성 및 숙주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말이 어려운 거지 그냥 수용체. 바이러스가 무엇을 수용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친화성과 숙주의 범위가 결정이 되겠죠. 수용체에 부착을 할 겁니다. 부착은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겠죠. 부착인자 또는 어태치먼트 벡터라고 하는데 리셉터는 스페시픽하게 특이적으로 붙는 부분이고요. 부착인자는 그 수용체에 붙는 거를 보조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공유 결합인데 뭐 pH, 염 농도,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부착인자는 세포 표면의 바이러스 입자를 모아주는 역할, 낮은 특이성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부착, 결합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고요. 쭉 얘들이 바이러스의 결합을 모아준 다음에 주 수용체, 이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이제 헤파린이나 글루코스 아미노글라이칸, 우리가 당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주로 이제 부착인자로 사용이 되고요. 부착인자가 쫙 모아주면은 리얼 결합 단백질, 수용체라고 하는 형태, 입자가 붙은 후 입자의 세포 내 진입을 촉진해 주는 거예요. 세포 내 진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용체의 리셉터에 결합이 되지 않으면은 세포 안으로 진입이 되는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에 쫙 붙어 있어도 세포 안으로 감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부착인자가 바이러스를 모아주고 결합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 주변에 수용체들이 있어서 수용체에 바이러스가 실제 결합이 되면 세포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바이러스마다 숙주를 결정해주는 숙주 특이성.
결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포 친화력이 있고요. 뭐 감염 바이러스는 왜 감염 바이러스예요? 감염을 일으키니까 간염을 어디에 감염이 돼서 간에 감염이 돼서 심장 바이러스는 심장에 감염이 되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기도 호흡기에 감염이 되죠. 상기도에 감염이 돼서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는 이런 형태의 질병의 시작을 만듭니다. 그래서 특이적으로 다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세포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셀 트로피즘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셀 트로피즘을 가지고 있다, 없다 질문을 하면은 yes,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는 CD4, T셀이에요, T셀. T셀의 마커죠. 이 T셀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화력은 비교적 낮다라고 표현했는데요. 특이성은 굉장히 높고 잘 붙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특이성이 높게끔 특정한 형태에만 부착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Identify Viral Receptor, 그 바이러스 수용체를 찾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바이러스 수용체를 알면은 그 바이러스의 수용체만 막아주면은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겠죠. 그 개념에서 바이러스 수용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바이러스마다 수용체를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외울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 요즘 여러분들이 알만한 바이러스만 좀 보면요. 암 일으키는 herpes 바이러스, 그리고 아니면은 폴리오마 바이러스나 아데노 바이러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용하는 리셉터로는 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콕사키 바이러스의 아데노 바이러스 리셉터라고 하는 거고요. EGFR이라고 하는 엔도셀리얼 그로스 팩터 리셉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내피세포 그로스 팩터, 성장 호르몬 결합 인자에 직접 사용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인테그린 이런 애들도 그대로 사용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DNA 바이러스고요.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은 애들, 피코로나 비리데, 피코로나 바이러스에 폴리오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다 아이캠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널 셀 어디즈 몰레큘이에요. 아니면 LDL, 우리가 알고 있는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리셉터예요. LDL, HDL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LDL 수용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디든지 감염이 가능해요. LDL 리셉터는 대부분의 세포에 다 있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C, C형 간염 바이러스, 간에 특이적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수용체를 사용합니다. 스카빈저 리셉터나 이런 것들. 사스 바이러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죠. AC2. 이미 이 책이 써진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수용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근데 문제는 그거를 타겟팅해서 잡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스파이크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스파이크를 블럭해서 막아갖고 바이러스를 감염을 막겠다. 말로는 열심히 떠들고 있죠. 백신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항체 치료제도 나올 거고. 하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맞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전 인플루엔자 백신 맞지 않습니다.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이 걸리는 건 똑같아요. 확률 싸움이에요. 여러 사람 있는데 안 가면 안 걸립니다. 그리고 백신 맞았다고 안 걸리지 않아요. 안 걸릴, 근데 인플루엔자 백신을 왜 맞으라고 하느냐? 집단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맞아서 특정 바이러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저항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은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겠죠. 그러면은 저는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맞을 필요는 없고 주변 사람이 많이 맞아주면 땡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이클릭 액시드를 사용하는데요. 얘는 블럭해도 다 감염됩니다. 그리고 이제 랍도 바이러스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들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두 바이러스, 바리셀라 조스터라고 초창기에는 수두를 일으키고요. 수두 백신을 맞는데
그게 이제 숨어 있다가 나중에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면은 신경절에서 다시 증식을 해서 이제 아프게 만들죠. 그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요즘 대상포진 그 치료 백신으로 어르신들 많이 맞춰드리죠. 25만 원이 넘어요. 효과가 있느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겠죠. 뭐 여하튼 모든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 다른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어태치먼트 팩터라고 하는데 결합 인자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숙주 특이성, 감염 위치도 다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레트로바이러스, 면역 결핍 바이러스예요. CD4를 타겟으로 하죠. CXCR4나 또는 CCR5. 대부분 T셀하고 마크로파지가 갖고 있는 수용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재미있지 않아요? 너 바이러스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아? 사람이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애쓴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약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안이지만 절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방안은 없습니다. 피해주는 수밖에 없죠.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어제 뉴스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치료제, 요 개념입니다.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하는데 바이러스의 요 수용체죠, 수용체. 수용체에 결합하는 스파이크 부위가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을 결합하는 항체를 쓰거나 또는 요 수용체에 결합하는 항체를 줘서 바이러스가 나는 어디로 가나 결합하지 못하게 세포 안에 진입을 막는 거죠. 감염 자체를 막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내느냐, 바이러스 펑셔널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결합하는 단백질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내요. 그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뭐 15개에서 20개의 펩타이드 시퀀스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찾은 거를 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와 실제 반응을 시켜보면은 블럭이 되더라. 제일 잘 되는 거를 찾아서 항체 치료제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백신의 개념은 아니고요. 바이러스 미리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치료의 개념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체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포 표면에 다양한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이나 뭐 당단백질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합 단백질, 세포 결합 단백질, 당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리셉터나 아니면 EGF, 엔도셀룰 그로스 팩터, 리셉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특징적인 부분은 이 단백질들이 대부분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뮤노글로불린 우리가 IG 패밀리라고 얘기하죠. IgG, 뭐 IgM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그런 구조를 가진 단백질들을 많이 수용체로 선호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체뿐만 아니라 공동 수용체, 코리셉터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수용체를 없애버려도 이 코리셉터, 공동 수용체를 이용해서 감염하는 형태들도 있어요. 바이러스들도 자기가 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용을 하는 거죠. HIV가 CD4가 수용체고 요 CXCR4나 CCR5를 공동 수용체로 사용을 해서 감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임무노글로불린, 그러니까 면역 글로불린의 패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호스트 레인지가 요 수용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걸 세포 이제 굴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영어로 어려운 말로는 민감성의 susceptibility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수용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민감성이 높은 것들, susceptibility가 높은 경우는 감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성이 낮은 경우는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다. 면역 세포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감기 걸려.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안 걸려.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수용체의 존재 여부에 결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수용체가 많냐 적냐 그 얘기가 될 겁니다. 숙주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어려운 말로 이제 susceptibility 민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요 사이얼릭 액시드를 수용체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었고요. 소포체와 골지체를 통해서 세포막의 모든 단백질이 이 사이얼릭 액시드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모든 세포에 감염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앱스테인 바바이러스는 이 CD22를 수용체로 사용하는데 이건 B셀에만 감염이 되는 거고요. 요게 바로 이제 수용체에 따른 숙주 범위가 결정된다는 거죠. 딱 답이 나오죠. 수용체에 결합하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대부분 이제 외피나 아니면 비외피, 캡시드에 있는 단백질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헤마 어글루틴이 사이릭 액시드에 결합을 하게 되고 아데노바이러스의 파이버가 이제 카라는 단백질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파이버 중에 이제 핵손이라는 거가 있어요. 핵손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수용체와의 결합이 진입을 촉진하는 기작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세포에 부착한다고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세포에 부착하면 세포 안으로 신호를 줍니다. 세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세포 안으로 무언가를 들여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엔도사이토시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대부분 감염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RME라는 방식으로 바이러스가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침투죠, 침투. 세포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포 안으로 진입하면은 탈외피, 껍데기 벗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탈외피가 또는 완전히 진입이 끝난 다음에 외피가 벗겨지는 과정이 연결돼서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피형 바이러스, 막이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포 지질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다이렉트하게 퓨전해서 바로 바이러스 캡시드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한 다음에 껍데기를 벗고 나오는 형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캡시드가 바로 엔도사이토시스 되는 형태. 이런 엔벨롭이 없는 바이러스죠. 비외피형 바이러스죠. 그래서 멤브레인을 직접 녹여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막 용해를 촉진하는 캡시드 단백질이 결합을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막 용해에 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입도 필요하고 껍데기를 벗는 탈외피도 필요한 거죠. 탈외피를 해야 유전자가 바깥으로 나오니까요. 침투와 페네트레이션과 탈외피가 이제 동시에 진입이 됩니다. 직접 융합, 수용체 매개,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를 한 다음에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 껍데기를 벗는 것을 바이러스가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숙주의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숙주가 엔도사이토시스 돼서 엔도좀이 들어오면은 라이소좀 안에 라이소자임이라는 로우 pH, 굉장히 낮은 pH 강산의 물질들, 소화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 소화효소를 결합시킨 엔도좀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낮은 pH의 엔도좀을 퓨전을 해서 그 효소를 이용해서 막을 벗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숙주의 소화 시스템을 역으로 바이러스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언코팅, 탈외피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후에 엔도좀을 형성해서 이제 굉장히 로우 pH예요. pH 2.0 이 정도 되는 강산의 물질로 이 껍데기를 벗는 거죠. 이 유전자를 노출시켜서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캡시드만 가지고 있는 외피가 없는 아이들은 직접 이 외피의 단백질을 이용해서
외피가 아니죠. 캡시드의 단백질을 이용해서 요 캡시드를 라이시스 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방식은 두 가지예요. 직접 융합하거나 리셉터 매개에서 리셉터에 결합한 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로 침입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퓨전이 되는 방식은 뭐 여기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엔도사이토시스가 됐을 때 그 엔도좀은 요 pH가 중성이에요. 중성. 이 중성일 때는 퓨전 프로테인들이 서로 결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이러스의 겉표면이라고 하고 이쪽이 이제 엔도좀의 표면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결합이 돼서 퓨전이 돼야 엔도좀 안에 들어있는 소화액이 이제 멤브레인을 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끌어들여서. 그 부실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제 로우 pH입니다. 엔도좀이 형성이 돼서 pH가 낮아지면 이렇게 멤브레인과 멤브레인을 퓨전을 시켜서 구멍을 만드는 거죠. 구멍이 형성이 되면 글로 DNA가 유출이 돼서 나가겠죠.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퓨전 프로테인들이 여기와 여기를 결합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함몰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유전자를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형태의 언코팅을 갖게 됩니다. 뭐 다른 형태 바이러스의 진입에 작용하는 다양한 엔도사이토시스 경로라고 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앞에 그림이 더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그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다이렉트 퓨전 또는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의 방식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세포질 이동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베지클을 가지고 엔도사이토시스 됐어요. 그리고 라이소좀하고 퓨전이 되면서 엔도좀이라는 거를 형성을 했죠. 로우 pH의 상태에서 퓨전을 통해서 막을 융합을 하고 또는 라이시스를 시켜서 바깥쪽으로 언코팅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바이러스의 파티클 또는 유전자는 그냥 캡시드가 세포질을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돼 있죠. 세포 골격을 이용해서 원하는 타겟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포 진입 후의 세포질 이동이에요. 이동해 가는 거죠. 어떻게 이동하든 대부분 세포 안에 세포 골격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침투 과정 장점인데요. 여기 원형질 막 아까 말한 세포막이에요. 다소 멀리 떨어진 핵 근처까지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핵까지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자기 유전자를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되겠죠. 엔도좀 내에 강한 산성 pH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강산의 상태가 조립 과정이 0으로 수행되어 탈피 과정이 세포 내 H 촉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탈피한 대로 다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 역방향으로. 그리고 주머니를 싸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pH 조절에 의해서 벗는 거, 감싸는 거를 반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원형질 막에 외피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숙주의 면역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단백질 남아있으면 걸리잖아. 그쵸? 그래서 원형질 막에 외피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고 세포막의 안에 엔도사이토시스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껍데기는 여기서 나중에 소화돼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깥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세포 이동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인데요.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모터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뭐 마이토콘드리아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ER골즈에서 만들어진 베지클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엔도좀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은 캡시드를 이동시키거나 하는 형태로 마이크로 튜블에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들이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마이크로 튜블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스로 이 다이네인 모터 프로테인들이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예요. 직접적으로 이동시키겠다. 오케이. 동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뭐 요거 보고서 대략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모터 프로테인의 예예요. 근데 이거는 바이러스를 설명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세포 소기관들을 생성한 다음에 원하는 타겟 로케이션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모터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요 아이가 역으로 작동하는 거죠. 만들어진 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엔도사이토시스에서 들어온 엔도좀을 아니면 RT를 하는 애냐. 그쵸? RNA 있는 애 있었고 DNA 있는 애 있었죠? RNA는 두 가닥, 양성 가닥, 음성 가닥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두 가닥 RNA가 있겠죠. 그리고 DNA는 두 가닥 DNA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한 가닥. 그럼 몇 개예요? 1, 2, 3, 4, 5, 7. 바이러스에 불립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복제가 된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겠죠. 바이러스의 역할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이러스의 생활사, 바이러스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은 자기 종족의 유지, 번식이죠. 똑같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인데요. 결국에는 진출, 바깥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단백질하고 유전자 복제해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었겠죠. 입자 조립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죠. 입자 조립이라는 거는 단백질과 유전자가 합쳐지는 그런 단계죠. 요거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파티클, 비리온이라고 하는 형태가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떠나겠죠. 세포를 죽이고 떠나건 조용히 떠나건. 그리고 떠난 후에는 그냥 바이러스가 아무 이유 없이 살 수는 없겠죠. 우리 똑같죠. 사람도 태어나서 아기 때는 아무런 기능이 없다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은 성숙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바이러스 결국에는 성숙의 단계,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재감염이에요. 감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느냐가 됩니다. 오케이? 조립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하고 유전자에 합쳐지는 과정이에요. 레고 블록 짜듯이. 요게 이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막. 그래서 캡시드라고 얘기했고요. 캡시드가 최소의 단백질 숫자로 만들어지면은 유전자를 감싸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레트로바이러스인데요. 요 바깥쪽에 껍데기가 하나 더 있죠.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캡시드를 싸고 있는 이제 엔벨롭이라고 하는 외피죠, 외피. 외피는 일반적으로 감염될 때 세포의 막을 이용했고요. 나갈 때도 외피는 세포의 외막이에요. 그러니까 세포의 막을 이용해서 외피를 만들게 됩니다. 뭐 여기 있듯이 외피, 척외피라고 표현됐죠. 캡시드가 만들어지고 멤브레인에 이제 버딩이라고 표현하는데 밀고 올라가면서 외피를 하게 됩니다. 캡시드 조립과 척외피가 순서대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두 과정이 동시에 이렇게 유전자가 이거 레트로바이러스예요.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유전자가 여기 있는 캡시드 프로테인에 감싸지면서 동시에 외피를 입는, 껍데기를 입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하기도 하죠. 분리해서 척외피 과정, 이제 방출 과정 나눠서 얘기를 한 거고요. 비외피형 바이러스, 외피가 없는 경우는 그냥 여기 있듯이 셀 라이시스라고 표현했어요. 세포를 죽이고 세포 터트리고서 나가는 거예요. 뭐 SV4이나 아니면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애들.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추라, 버딩이라고 표현했죠. 멤브레인을 밀고 쭉 올라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외피형 바이러스의 외피 단백질들은 세포막이나 소포체 또는 골지체에 만들어서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소포체에 실려서 골지로 갔다가 골지가 엔도좀, 주머니 형태를 만든 다음에 멤브레인까지 이동을 시키는 거죠. 세포막까지. 세포막에 준비되어 있는 바이러스의 외막, 외피, 단백질을 자기 캡시드에 감싸면서 세포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제 착 외피와 방출이 동시 한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 바깥으로 최종적으로 방출을 해서 나오게 되죠. 출하 과정에 출하점이 형성되고 출하점이 성장하고 출하점이 막 융합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온다. 근데 출하점이 별게 아니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버딩에서 나가는 요 지점을 출하점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토가 바이러스, 랍도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애들은 플라즈마 멤브레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포막이 바이러스의 이제 출하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고요. 이제 herpes 바이러스나 아니면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는 엔도좀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엔도좀이 됐건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됐건 세포의 막을 이용해서 자기의 외피를 재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단백질들을 바이러스가 다시 자기한테 입혀서 떠나기 때문에 세포에는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면역세포로부터 검출이 안 되게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림으로 여러 가지 단계들을 표현한 거예요. 뭐 이게 캡시드, 알갱이들이 캡시드 프로테인이고요. 유전자고요. 외피죠. 멤브레인에 퓨전돼서 바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요. 이거는 막 캡시드하고 외피하고 따로 만들어지는 경우. 캡시드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외피에 퓨전돼서 만들어지는 경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레트로바이러스. 랍도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헤리컬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데 뉴클리어 캡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매트릭스 단백질 그리고 외피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매트릭스라고 한 거 다 이게 이것도 이제 뉴클리어 캡시드 그러니까 막 단백질의 또 다른 하나의 단백질이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하튼 뭐 비슷한 단계를 통해서 엔벨롭을 외피를 감싸게 되고 외부로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성숙 단계입니다. 세포 밖으로 방출된 후 수행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뭐 착 외피 과정을 겪으면서 버딩이라고 하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쭉 밀고 올라가서 주머니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바깥쪽으로. 최종적으로. 그때 잘라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멤브레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바이러스의 파티클이 떠나야 되거든요. 그 떠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성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세포에서 떠났으니까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돼서 프리바이러스가 돼서 재감염이 가능해지죠. 요 상태를 성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입자에 패키징된 뭐 PR 이제 바깥쪽 외피 단백질이에요. PR 프로테인 단백질이 아스파르테이트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잘려지게 된다. 캡시드 단백질이 절단이 일어난다고 했죠. 캡시드 프로테인 절단에 의해서 외부로 떠날 수 있게 되고 감염성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활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바이러스의 생활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바이러스 생활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어, 개인적으로 한 가지씩 얘기를 해서 올려주시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뭐 보신 거 어떠셨어요? 뭐 진입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일 거고요. 뭐 진입이 끝나고 나면은 바이러스가 자기 유전자를 내놓을 겁니다. 그 유전자를 증식에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자기 필요한 소스들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 필요한 소스들을 가지고 나는 증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을 숙지를 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착실하게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신 것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카톡으로 보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글을 올려주세요. 제가 그 부분은 차후에 더 녹화를 해서 아니면 오프라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이러스의 감염, 수용체에 의한 엔트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바이러스마다의 각각의 가장 다른 점,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복제 과정 그리고 단백질 생산 과정.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 때 바이러스마다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그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바이러스 각각 이제 개별 바이러스를 다루면서 그 바이러스들에 대한 특징들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 정도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잘 보이게. 오늘 한 내용은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나 아니면 유전자,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내용이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생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뭐 일반적으로 원스텝 그로스 커브에 의해서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증식할 때 결론적으로 바이러스가 처음 뭐 이런 부착, 침투, 탈피, 유전자 발현, 그리고 조립, 방출, 성숙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로 제출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네.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살펴보면은 충분히 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죠. 음, 네.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마 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뭐 더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은 요 시험 문제 관련된 내용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 잘 하셨습니다. 네, 3장 바이러스 생활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오프라인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